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일로와. 야, 어이구, 똥까지 싸놨네. 똥 싸놓고 잘했다, 잘했어. 일로와. 맛있어, 맛있어. 네. 옳지. 으쌰. 아이고, 이놈시키. 어느새 똥까지 싸놓고, 어? 똥까지 싸놓고 놀아달라고.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저기 앉아. 자, 오늘은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오전 9시 16분입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쉬기로 했습니다. 쉬면서 시내 볼일 몇 개를 좀 보고 이렇게 시내 공부도 하고 뭐 시간 되면 영화도 좀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기현이 종합 백신 주사를 맞으러 가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맞는데 오늘 맞는 날입니다. 예. 저는 어제 밤에 마지막 시간에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조금 읽었는데요. 제 일부 상실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체크를 해놨습니다.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방구를 연구하는 일이 어려운 까닭은 환자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알 수가 없고 게다가 외부 관찰자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방구 증후군에 시달리는 경우 환자 본인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다. 이 부분을 체크한 이유는 이게 종교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양상이 전개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이 종교적 체험과 이 우방구 뇌의 기능 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방구 증후군은 그만큼 중요하다. 새로운 유형의 신경학은 개인 주체의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주체, 개인의 주체.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좀 그 개인의 전체성과 연관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개인 주체의 과학이라고. 자,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과학에서는 자기라든가 인격의 밑바탕에 있는 기초가 밝혀지고 검증되기 때문이다. 누리아는 이런 유형의 과학에서는 이야기의 형태를 빌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딱 종교적인 형태와 잘 맞아떨어지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어제 서론을 읽었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빠
아빠하고 책 읽자, 정견이. 정견이도 아빠하고 책 읽으면서 똑똑한 강아지가 되자. 자, 미디어북 시작하겠습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피 선생은 오랫동안 뛰어난 성악가로 명성을 날렸다. 지방의 음악 교사였다. 그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음악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무렵이었다. 학생들이 자기 앞으로 다가와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학생이 말을 걸면 목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누구인지를 알았다. 이런 일이 점점 더 빈번해지자 피 선생은 당혹스러워하기도 하고 어쩌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에 휩싸이기도 했다. 가끔은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상대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눈앞에 아무도 없는데도 사람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이다. 거리를 거닐다가 소화전이나 주차요금, 자동징수기를 보면 마치 아이들의 머리라도 본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그리고 가구의 장식을 향해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가 아무런 대답이 없어 깜짝 놀라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도 처음 한동안은 그가 착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웃어넘겼다. 피 자신도 웃었다. 그에게는 남다른 유머 감각이 있었고 선문답처럼 들리는 역설과 과장이 그의 장기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음악적 재능도 여전히 눈부시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달리 아픈 데도 없었고 건강이 전보다 나빠진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그의 실수들이 어찌나 익살맞으면서도 재기가 넘쳐 보이던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또 앞으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3년 후에 그가 당뇨병에 걸리고 나서부터였다. 당뇨병이 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피 선생은 안과를 찾아가 진찰을 받고 자세한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선생의 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담당하는 뇌 부분에 문제가 있네요. 저보다 신경 전문의에게 가보세요 라고 말했다. 피 선생이 나를 찾아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일반적인 의미의 치매 증상이 없다는 것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는 교양이 넘치는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말도 또박또박 잘하는 데다 상상력과 유머 감각도 풍부했다. 그가 왜 나를 찾아왔는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정도였다. 그러나 약간 이상한 점도 있었다. 나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뭔가가 이상했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느낌으로 그의 귀는 분명 나를 향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눈은 아닌 것 같았다. 보통 평범하게 사람을 쳐다보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 코, 오른쪽 귀, 뺨을 거쳐 다시 오른쪽 눈으로 마치 내 얼굴의 부분을 자세히 연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 얼굴의 전체적인 모양이나 표정 변화는 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그 당시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자신할 수 없다. 그저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을 뿐이었다. 시선 처리와 표정이 남들과 약간 달랐던 것이다. 그는 나를 바라보고, 아니 나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나요? 하고 묻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 눈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아무런 시각적인 문제도 못 느끼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럼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하지만 가끔씩 실수는 해요.
잠깐 밖으로 나와 그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 다시 방으로 돌아와 보니 피 선생은 창가에서 평온하게 창밖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바라보고 있다기보다는 듣고 있었다. 차 다니는 소리가 들리네요. 저기 멀리서 기차 소리도 들리고요. 마치 교향곡처럼 들리지 않나요? 혹시 오네게르의 기관차 태평양 234호라는 곡을 아시나요? 정말로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이런 멀쩡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까? 검사를 해보자고 하면 혹시 언짢아 하지 않을까? 물론 그러셔야죠, 의사 선생님. 늘 하는 일상적인 검사인 근육 강도, 팔다리 협조 기능, 반사 반응, 피로도 검사 등을 하는 사이에 불안감은 조금 가라앉았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처음으로 이상한 점이 눈에 띈 것은 반사 반응을 검사할 때였다. 왼쪽 구두를 벗기고 열쇠로 발바닥을 긁자 작은 이상 징후가 나타난 것이다. 시시해 보일지는 몰라도 이것은 반사 반응을 검사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 중 하나이다. 그런 다음 그에게 신을 신어도 좋다고 말하고 눈보개를 준비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1분이 지나도록 신을 신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좀 도와드릴까요? 뭘요? 누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선생님이 신을 신는 것을 말입니다. 아차, 신을 깜빡했군. 그는 마치 독백이라도 하듯 신? 하며 난감해했다. 나는 다시 말했다. 선생님은 신 말이에요. 조금 전에 벗어놓았던 신 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래쪽을 찾았지만 엉뚱한 곳만 열심히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의 시선이 자기 발에 가서 딱 멈추었다. 이게 내 신 맞죠? 내가 잘못 들은 것일까? 아니면 그가 잘못 본 것일까? 손을 자신의 발에 갖다 대며 이렇게 말한 것이다. 제 눈이... 이게 신 맞죠?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선생님이 발이에요. 신은 저쪽에 있어요. 그런가? 어쩐지 발인 것 같더라니. 농담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님 미쳤을까? 아니면 정말 눈이 안 보이는 것일까? 이게 바로 그가 말하는 이상한 실수라면 그것은 내가 본 중에 가장 이상한 실수일 것이다. 더 이상 이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나는 그가 신, 가로 열고 그의 발, 가로 닫고 신을 신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피선생은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는 듯 태연했다. 아니, 오히려 즐기고 있는 듯 했다. 나는 다시 검사를 시작했다. 왼쪽에 놓인 물건을 못 보는 일이 가끔 있기는 했지만 시력은 바닥에 떨어진 바늘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았다. 그의 눈은 사물을 보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지를 펼쳐서 그에게 보여준 다음 그 잡지에 어떤 사진이 있는지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반응은 아주 이상했다. 그의 눈은 내 얼굴을 쳐다볼 때처럼 여기저기로 빠르게 옮겨다니며 각각의 세세한 특징을 잡아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밝게 빛나는 것이나 색채, 형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설명을 했다. 그러나 결코 장면 전체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마치 레이더 화면이라도 확인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은 잘 보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사진의 전체적인 인상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았고 말을 하려 들지도 않았다. 풍경이나 전체적인 장면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모래 언덕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사하라 사막의 사진이 실린 잡지의 표지를 보여주었다. 이 사진이 뭘로 보이시나요? 강이군요. 물 위로 테라스가 딸린 작은 집이 있고 사람들이 테라스에 나와 식사를 하고 있고요. 색색의 파라솔이 여기저기에 보이네요.
그의 표지에 시선을 떼고 그는 표지에서 시선을 떼고 허공을 보면서 가로 열고 본다는 말이 맞기는 한 걸까 가로 닫고 사진에 있지도 않은 것들을 꾸며대며 말하고 있었다. 사진에 있지도 않은 강, 테라스, 색색의 파라솔을 상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미소를 보면 알 수 있었다. 그는 검사가 다 끝났다고 여겼는지 모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손을 뻗어 아내의 머리를 잡고서 자기 머리에 쓰려고 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것일까? 그런데도 그의 아내는 늘 있어온 일이라는 듯 태어난 모습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신경학 또는 신경심리학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정상이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손 써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증세가 심각해 보이기도 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할 정도인 사람이 어떻게 음악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한 번 더 그를 만나봐야 했다. 그것도 그의 평소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바로 그의 집에서. 며칠 뒤 나는 피 선생의 집을 방문했다. 내 가방 안에는 시인의 사랑의 악보, 가로 열고 나는 그가 슈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로 닫고 와 지각검사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피 선생의 부인은 세기말의 베를린을 연상시킬 정도로 천장이 높은 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방 가운데에는 고풍스러운 베젠도르퍼 피아노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악보대, 악기, 악보 등이 놓여 있었다. 책도 있고 그림도 있었지만 주인공은 뭐니뭐니 해도 음악이었다. 피선생이 들어왔다. 그러나 정신은 딴 곳에 있는 것 같았다.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면서도 그는 자꾸만 커다란 벽시계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내 소리가 들리자 그제야 방향을 바로잡고 나에게 다가와 악수를 했다.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최근에 열렸던 연주회와 공연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약간 주저하며 그에게 노래를 한 곡 청했다. 시인의 사랑이군요. 그는 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어쩌죠? 이젠 악보를 읽을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반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나는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오래된 피아노 덕분인지 어쨌든 내 피아노 연주도 꽤 그럴듯하게 들렸다. 피선생의 목소리는 나이든 티를 숨길 수는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풍부한 성량은 마치 피셔 디스카우의 목소리를 빼닮은 듯 했다. 완벽한 기와 목소리 그리고 반짝이는 음악적 지성이 어우러진 그런 음악학교가 단지 동정심 때문에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했다. 피선생의 관자엽에는 분명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껍질은 음악에 관한 한 완벽했다. 겉질은 음악에 관한 한 완벽했다. 문득 마루옆과 뒤통수 옆, 그 중에서도 시각이 관여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궁금해졌다. 나는 신경검사를 하려고 가지고 온 정다면체들을 써보기로 했다. 나는 우선 하나를 꺼내서 물었다. 이게 뭐죠? 정육면체요. 그럼 이건요? 두 번째 것을 보여주며 물었다. 그는 좀 자세히 살펴봐도 되냐고 묻고 나서 날렵하게 여기저기를 만져보고 대답했다. 12면체네요. 더 이상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전 24면체라도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추상적인 형태를 인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렇다면 사람의 얼굴은? 나는 카드 한 벌을 꺼냈다. 그는 모든 카드를 제대로 골라냈다. 잭, 퀸, 조커까지도. 그러나 카드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모두 정형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그가 얼굴을 보고 구별해내는지
아니면 그냥 패턴만을 보고 골라내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 나는 가방에 넣어온 만화책을 보여주기로 했다. 이번에도 그는 대체로 정확히 골라냈다. 셔츠를 식어 신호줄의 코... 그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누구의 얼굴인지 금방 알아맞혔다. 그러나 만화 역시 형식적이고 도식적이기는 매한 가지였다. 나는 그가 진짜 얼굴, 즉 사실적으로 표현된 얼굴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소리가 안 나오게 한 채로 텔레비전을 틀자 베티 데이비스의 초창기 영화가 나왔다. 러브씬이 나오는 장면이었다. 피 선생은 배우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베티 데이비스를 원래부터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정말 기가 찰 노릇은 그가 그녀나 상대 배우의 얼굴 표정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텔레비전 속 장면은 아주 격렬한 장면으로 열정과 놀라움, 반감과 분노가 교차하다가 결국 화해에 이르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 선생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화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심지어는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도 알지 못했다. 영화에 대해 그가 하는 말들은 횡설수설 그 자체였다. 화면 속 장면이 영화의 비현실성, 즉 할리우드의 세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현실 속 사람들의 얼굴은 좀 더 잘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벽에는 그의 가족, 동료, 제자, 그리고 그 자신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나는 사진들을 한데 모아 그에게 보여주면서 조금은 금심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는 영화를 보여주었을 때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어처구니없고 우스꽝스러운 일이 실제 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그는 거의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가족도 동료도 제자도 자기 자신조차도. 아인슈타인의 사진은 알아봤지만 그것은 특이한 머리와 콧수염 덕분이었다. 그는 아인슈타인 말고도 한두 사람을 더 알아봤다. 아, 폴. 동생의 사진을 본 그가 말했다. 각진 턱, 커다란 이. 폴이라면 언제든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알아본 것이 정말 폴이었을까? 폴의 얼굴 특징 중에 한두 개만 보고 이 사람이 폴이구나 하고 나름대로 추정한 것은 아닐까? 뭔가 뚜렷한 특징이 없는 경우에는 결코 사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인지력 혹은 직관력 장애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전반적인 인지 방식에 뭔가 근본적인 잘못이 있었던 것이다. 사람의 얼굴을 대할 때 그가 보이는 반응은 마치 추상적인 퍼즐 검사를 받는 사람처럼 보였다. 심지어는 친척이나 친한 사람의 사진일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자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을 대하듯 건성건성 보고 말뿐이었다. 건성건성 보고 말뿐이었다. 아는 사람의 얼굴을 대하는 표정이 전혀 아니었다. 사람이 아니라 물건의 특징을 찾아내려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사람을 대한다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그저 형태로만 대했다. 게다가 자신이 본 것을 표현하는데도 무관심했다. 우리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개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얼굴을 통해 그 사람의 개성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비 선생에게는 얼굴이 전혀 그런 구실을 하지 못했다. 그에게는 얼굴의 겉모습도 얼굴 속에 들어있는 내면의 개성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는 그의 집에 오기 전에 꽃집에 들려 화려한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샀고 그것을 윗주머니에 꽂고 있었다.
나는 그 꽃을 빼서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그는 마치 표본을 받아든 식물학자나 형태학자 같은 행동을 했다. 꽃을 받은 사람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길이가 15cm 정도군요. 붉은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초록색으로 된 기다란 것에 붙어있네요. 나는 맞장구를 치며 말했다. 맞아요. 그게 뭐 같나요?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는 당혹한 표정을 지었다. 플라토닉 다면체 같은 그런 단순한 대칭성은 없네요. 하지만 나름의 고차원적인 대칭성은 있을지 모르겠군요. 혹시 꽃일지도 모르겠네요. 꽃일지도 모르겠다고요? 꽃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딱 잘라 말했다. 한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내 말에 그는 다시 곤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고차원적인 대칭성을 냄새로 알아내라는 말로 받아들인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는 점잖게 그것을 코에 갖다 댔다. 그의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돌았다. 예쁘군요. 철 잃은 장미. 정말 천국 같은 향기예요. 그는 장미, 백합, 하고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시각이 아니라 후각을 통해 실체를 인식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검사를 더 해보았다. 아직은 초봄이라 날이 추웠다. 나는 외투와 장갑을 소파에 벗어두었었다. 나는 장갑을 들어올리며 뭐냐고 물었다. 조사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는 장갑을 손에 들고 마치 기하학적인 형태를 조사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조사해 나갔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표면이 단절되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 있군요. 주름이 잡혀 있군요. 또 주머니가 5개 달려있는 것 같군요. 말하자면 정말 희한하네요. 그가 주저하며 말했다. 맞습니다. 설명을 하셨으니 이제 그게 뭔지 말해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뭔가를 넣는 물건인가요? 그래요. 그런데 뭘 넣는 거죠? 안에다 뭔가를 넣는 거겠죠. 피 선생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잔돈 주머니일 수도 있겠군요. 크기가 다른 5가지 동전을 집어넣는, 아니 어쩌면 나는 말이 엉뚱한 대로 흐르는 것을 막았다. 뭔가 흔히 보던 것 같지 않나요? 모모의 일부를 넣는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의 얼굴에는 뭔가를 알아냈다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 표시가 달려 있습니다. 주에 나중에 우연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는 그는 소리쳤다. 아니 이거 장갑이잖아 라고. 이런 모습을 보고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바로 쿠르트 골드스타인의 환자 라루터이다. 그는 물건을 실제로 사용해 보아야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장갑을 보고 표면이 단절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는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는 장갑을 보면 그것이 손에 끼는 친숙한 물건, 즉 장갑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그러나 피선생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어떤 물건 앞에서도 그것을 친숙한 물건으로 보지 않았다. 시각적인 면에서 볼 때 그는 생기가 없는 추상의 세계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현실의 시각 세계는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현실의 시각적 자아가 없었다. 그는 사물에 대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는 못했다. 슈링스 잭슨은 언어 상실증이나 자반구 장애 환자들은 추상적이거나 명제적인 사고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런 환자들을 개에 비유한다. 가로 열고 사실은 개를 언어
상시증 환자에 비유한다. 가로 닫고. 그러나 피선생의 뇌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기능했다. 시각 세계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면에서 그는 컴퓨터와 똑같았다. 더 놀라운 점은 그가 중요한 특징이나 도식적인 연관관계를 토대로 컴퓨터와 똑같은 방식으로 세계를 구성해낸다는 것이었다. 얼굴의 부분을 그린 그림 세트를 이용해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 때처럼 그러한 도식은 현실과 전혀 대응하지 않더라도 나름의 의미는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검사로는 피 선생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의 시각적 기억력이나 상상력에는 아직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일까? 그의 시각적 기억력이나 상상력에는 아직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일까? 나는 그에게 집 근처에 있는 광장을 북쪽으로부터 걸어온다고 상상하면서 거리에 보이는 건물들에 대해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는 오른쪽에 있는 건물들은 말했지만 왼쪽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남쪽에서부터 걸어온다고 상상해보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는 자기의 오른쪽에 있는 건물들만을 말했다. 방금 전만 해도 생략했던 바로 그 건물들 말이다. 그가 방금 전에 마음속으로 보았던 건 건물들을 이번에는 전혀 말하지 않은 것이다. 아마 그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가 왼쪽에 있는 것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즉 시각을 담당하는 뇌 부분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내적인 문제이며 그것이 시각적 기억력과 상상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만은 이제 명백해졌다. 좀 더 높은 수준에서 그의 내면에는 어떤 시각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일까? 이게 그러니까 종교적 환상이나 종교적 어떤 사람들의 증상과도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종교적 체험 같은 것들, 그것을 보통은 막 초월적인 체험이니 뭐니 이렇게도 묘사하곤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뇌의 어떤 이상으로 생겨난 현상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이런 좀 더 이 책을 더 많이 읽어보면 훨씬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더 높은 수준에서 그의 내면에는 어떤 시각 세계가 펼쳐지는 것일까? 소설 속 등장인물들을 시각화하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데 거의 환상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작가인 톨스토이가 떠오른 나는 피 선생에게 안나 카레리나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그는 소설 속에 나오는 사건들을 쉽게 기억해냈을 뿐만 아니라 줄거리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각적인 특징이나 시각과 관련된 사건 그리고 시각적인 장면은 하나도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는 등장인물들이 한 말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소설에 나오는 인상적인 문장들을 말해줄 수 있냐는 물음에 그것들을 거의 단어 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해서 인용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인 묘사에 대한 그의 인용은 공허했다. 그의 말에는 감각적이거나 상상적인 혹은 정서적인 현실감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내면적인 인식 불능증에 걸렸다고 할 수 있었다.
여기서 주의 표시가 있습니다. 주 표시가 헬렌 켈러가 시각적인 서술 표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나는 종종 불가사의하게 생각했다. 웅변을 토하듯이 서술하기는 하지만 과연 속빈 강정이 아니라 뒷면의 실체가 있을까 하고, 아니면 촉각을 통해 획득한 것을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동안에 가로 열고 이것도 정말 놀랄만한 일이다 가로 닫고, 혹은 언어나 형이상학적 세계의 것을 감각적 시각적인 것으로 이미지 전환을 반복하는 동안에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것이 대뇌의 시각 껍질을 직접 자극하는 과정 없이도 시각적 이미지의 창조 능력을 획득하게 된 게 아닐까 하고, 그러나 피의 경우에는 일상을 만드는 데 필요 불가결한 시각 껍질에 분명한 결함이 있었다. 흥미로운 일이지만 그는 이미 꿈을 시각적으로 꾸지 못했다. 꿈속에서조차 모든 게 비시각적인 것으로 전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다 이런 장애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시각화 능력의 장애는 얼굴이나 장면의 시각화 또는 시각적인 면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이야기나 드라마의 경우에만 크게 드러났다. 가로 열고 시각화의 능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가로 닫고, 그러나 도식과 관련된 시각화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 아니, 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머릿속으로 체스 게임을 해보자 했을 때도 그는 체스판이나 말의 움직임을 머릿속으로 그리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아니, 나 정도는 쉽게 이길 정도로 대단했다. 루리아는 자제치키가 게임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지만 생생한 상상력만큼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제치키와 비선생은 모두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둘 사이의 가장 안타까운 차이는 루리아가 말한 것처럼 자제치키는 그 지옥같은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신의 능력을 되찾기 위해 끈질기게 싸운 반면에 피선생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랐다. 아니, 자신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하지만 그 둘 중 어느 쪽이 더 비극적일까? 둘 중 누가 더 지옥같은 상황에 처한 것일까? 상황을 알고 있는 쪽?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쪽? 검사가 끝나자 피 선생의 부인이 커피와 맛있게 보이는 케이크를 탁자에 차려놓고 우리를 불렀다. 피 선생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급히 케이크를 먹기 시작했다. 그는 빠른 동작으로 접시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멜로디에 맞춰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집어먹었다. 연신 노래를 흥얼거리며 케이크를 집어먹는 모습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동작을 멈췄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난 것이다. 깜짝 놀라 움찔한 그는 먹고 있던 동작을 멈추고 마치 꽁꽁 얼어붙은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전히 탁자를 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탁자와 탁자 위에 놓인 케이크 모두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듯 했다. 그때 그의 부인이 커피를 따랐다. 커피 냄새가 코를 간지리자 현실로 돌아온 그는 다시 노래를 흥얼거리며 케이크를 먹기 시작했다. 궁금해졌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생활하는 것일까? 옷은 어떻게 입고, 화장실에는 어떻게 가고, 목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나는 부엌으로 그의 아내를 따라가
그가 어떻게 옷을 갈아입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식사할 때랑 비슷해요. 늘 드는 장소에 제가 남편의 옷을 갖다 둡니다. 그러면 노래를 흥얼거리며 혼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갈아입어요. 하지만 뭔가 방해를 받아 맥이 끊기면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그이는 입으려던 옷이 뭔지 잊어버려요. 자기 몸조차도 알아보지 못한답니다. 그이는 모든 걸 노래를 부르면서 해요. 먹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목욕할 때도 말이에요. 뭘 하든 노래를 부르면서 해요. 노래를 부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벽에 걸린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러자 피 선생의 부인이 말했다. 그래요. 그이는 노래뿐 아니라 그림도 잘 그렸어요. 학교에서 해마다 그림을 전시할 정도로요. 나는 그 그림들을 흥미롭게 둘러보았다. 그것들은 그림을 그린 시간순으로 걸려 있었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모두 생생한 느낌이 살아있는 사실적인 그림이었다. 게다가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생생함도 사실성도 구체성도 떨어져 갔다. 훨씬 더 추상적으로 변해간 것이다. 아니, 기하학적이고 입체파적이기까지 했다. 아주 최근에 그린 그림들은 물감으로 선과 얼룩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려놓은 것에 불과해 보였다. 적어도 내 눈에는 그랬다. 나는 부인에게 내 느낌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어머나 의사 선생님, 그림을 볼 줄 모르시네요. 선생님은 예술적인 발전을 보지 못하시나요? 처음에는 사실주의였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벗어나 추상적인 비구상 그림으로 발전했잖아요. 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차마 가련한 피부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의 그림은 분명 사실주의에서 비구상으로 다시 추상으로 바뀌어갔지만 발전한 것은 화가 자신이 아니라 그의 병세였다. 시각인식불능증은 더 심해졌고 그에 따라 사물을 재현하고 상상하는 능력, 구체성에 대한 감각, 현실감이 모두 파괴되어 가고 있었다. 그림들이 걸려있는 그 벽은 비극적인 병세를 전시하는 벽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은 예술이 아니라 신경학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부인이 한 말에도 일리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의 병세와 그의 창작력이 투쟁하는 모습도 어느 정도는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그 둘 사이의 융합도 보였다. 아마도 그가 입체파로 기울었던 시기에 예술적인 발전과 병리학적 발전이 함께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독창적인 형태를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구체성을 잃어가면서 추상성을 얻었고 그래서 선, 경계, 윤곽선 등 모든 구조적인 요소들에 대해 전혀 다른 감각을 발전시켰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도 사실은 구체성 안에 있지만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추상성을 포착해서 그려내는 피카소의 능력에 버금갈 정도로 말이다. 마지막 그림들에서 전율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림들 속에 혼돈과 시각인식 불능증의 흔적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우리는 커다란 음악실로 들어왔다. 베젠도르프가 한가운데 있었고 피 선생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마지막 남은 과자를 먹고 있었다. 아, 섹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절 아주 흥미로운 환자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인정합니다. 이제 저의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로서는 어디가 잘못된 건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좋은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훌륭한 음악가이고 음악은 선생님의 삶 그 자체입니다.
만약 제가 처방을 내린다면 음악 속에 파묻혀서 생활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음악이 선생님 생활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지내시라고 말입니다. 그때가 4년 전이었다. 나는 그를 2번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그가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따금 궁금해지곤 한다. 시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음악에만 의존해 살아가는 그에게 음악은 시각을 대신하는 것이었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대신 음악에 맞춰 행동할 수 있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면의 음악이 멈추면 그는 당황해서 행동을 딱 멈추고 말았다. 그리고 그것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주 표시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내에게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는 학생이 얌전히 앉아있으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이미지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이 몸을 움직이면 너 칼이구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라며 금방 누군지 알아맞히곤 했다는 것이다. 표상과 의지로서의 세계에서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순수 의지라고 불렀다. 그가 만약 피 선생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완전히 상실했지만 음악 즉 의지로서의 세계를 완전하게 파악하는 피 선생을 만났다면 얼마나 매료되었을까. 다행스럽게도 이 점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 질병, 가로열고 커다란 종양, 즉 뇌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의 퇴행, 가로 닫고의 점진적인 악화에도 불구하고 피선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음악을 가르치며 살았다. 뒷이야기가 이제부터는 뒷이야기인데요. 꽤 길어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뒷이야기. 피선생이 장갑을 장갑으로 보고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 비록 인지적인 가정은 잘했지만 인지적인 판단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판단이란 것은 직관적이고 개인적인 동시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다. 우리는 사물을 접할 때 그것을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본다. 피선생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이 보는 능력, 즉 관계를 짓는 능력이었다. 그의 판단력은 그 밖의 영역에서는 정상적이며 동시에 빠르기까지 했다. 시각정보의 부족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본 것을 자기 자신과 연관시키지 못했던 것일까? 이러한 설명 혹은 설명 방식들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서로 공존할 수 있고 둘 다 사실일 수 있다. 그 점은 이미 고전적인 신경학에서도 암묵적으로 혹은 공공연하게 인정받고 있다. 시각의 기본 틀, 즉 시각 정보의 처리나 통합 능력에 생긴 결함을 원인으로 돌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맥크레는 이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추상적 경향을 거론한 골드스타인은 공공연하게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추상적 태도라는 것은 범주화를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피선생의 경우에는 들어맞질 않는다. 그리고 아마 판단이라는 개념 일반에도 들어맞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피선생에게는 추상적 경향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에게는 추상적 경향이 존재했고 그 밖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물의 실체와 개별성을 인지할 수 없었고 따라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신경학이나 심리학은 모든 것을 다 말하지만 판단에 대해서만큼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단력의 결함, 가로 열고 피선생처럼 특수한 영역의 장애도 그리고 더 일반적인 장애인 코르샤코프 증후군, 즉 이마엽 증후군의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그렇다. 정체성의 문제와 예 신부님, 예 간호사님 참조 가로 닫고 그러나 판단력의 결함이야말로 수많은 신경 심리학적 장애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나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개별성을 인식하는 능력과 판단력이 거의 재앙 수준에 가까울 수 있는데도 신경심리학은 그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철학적인, 예를 들면 칸트적인 의미에서나 혹은 경험론적, 진화론적인 의미에서 볼 때 판단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동물의 경우, 아니 인간의 경우라도 추상적 경향 없이 살 수는 있지만 판단 능력이 없다면 당장 사멸하고 말 것이다. 판단은 고등한 생활이나 정신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능임에도 고전적인 계량적인 신경학에서는 무시되거나 잘못 해석되어 왔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생긴 원인은 신경학 그 자체가 상정하고 있는 가정들, 즉 신경학의 진화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전적인 신경학은
고전 물리학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기계적인 성격을 띄어왔다. 뇌를 기계에 비유한 잭슨부터 컴퓨터에 비유하는 오늘날의 신경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물론 뇌는 하나의 기계이자 컴퓨터이다. 그 점에 관한 고전 신경학은 전적으로 옳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와 삶을 구성하는 정신 과정은 단순히 추상적 혹은 기계적인 과정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다. 대상을 분류하고 범주화할 뿐만 아니라 판단하고 느낀다. 따라서 판단과 느낌을 배제한다면 우리는 피선생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컴퓨터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느낌과 판단이라는 개인적인 것을 인지 과정에서 배제한다면 그 역시 피선생과 똑같은 결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즉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파악하는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우스꽝스러운 동시에 무서운 비유일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의 인지신경학과 인지심리학은 피선생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인지과학 역시 피선생과 마찬가지로 시각인식 불능증에 걸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선생의 사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던져진 하나의 경고이자 우화일 수도 있다. 판단이나 구체적인 것, 개별적인 것을 등한시하고 완전히 추상적이고 계량적으로만 변해가는 과학이 장차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경고 말이다. 나로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선생의 예후를 계속 관찰해 더 실제적인 병리학적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일은 두고두고 아쉬운 일로 남았다. 피선생과 같은 이상 증세를 보이는 환자를 대할 때면 우리는 그러한 경우가 독특하고 유례없는 경우가 아닐까 하고 걱정한다. 그래서 우연히 1956년에 나온 브레인즈를 읽다가 피선생과 이상할 정도로 똑같은 사례를 발견했을 때 아주 큰 흥미로움과 반가움을 느꼈다. 아니 일종의 안도감까지 느껴졌다. 이 학술지에 실린 사례는 정신학적으로나 현상학적으로나 피선생과 비슷한 아니 거의 똑같은 증세를 보인 환자에 관한 것이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환자의 경우는 피선생과 달리 머리에 심한 손상이 있다는 점과 생활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뿐이었다. 논문의 필자들은 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는 장애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그랬듯이 그들 역시 자신들이 알아낸 사실들에 대해 무척 놀라워했다. 주 표시입니다. 이 책을 쓰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각인식 불능증에 관한 문헌, 특히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는 병에 대한 사례 보고는 얼마든지 많다. 특히 최근에 이와 같은 시각인식 불능증 환자에 대한 지극히 상세한 연구를 발표한 앤드루 커네치 박사를 만날 수 있어서 나는 무척 기뻤다. 커테치 박사가 해준 말 중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었다. 얼굴 인식 불능 증세가 점점 심해진 어떤 농부는 결국 자기가 기르던 소나 말의 얼굴까지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연사 박물관의 안내원이었던 또 다른 환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유인원의 입체 모형으로 착각했다고 한다. 퓨의 경우나 맥크레와 트롤의 환자 경우와 같이 상대가 특히 살아있는 생물체일 경우에 터무니없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흥미를 느끼는 독자는 맥크레와 트롤이 쓴 원 논문을 읽어보기를 바란다. 여기서는 원문을 인용해 그 개요만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32세의 젊은 남자인 그 환자는 심한 자동차 사고를 당한 후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
그는 사람의 얼굴조차 알아보는데 심한 곤란을 느꼈다. 심지어는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그에게는 낯익은 얼굴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알아보는 얼굴이 셋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그의 직장 동료였다. 한 사람은 왼쪽 눈을 심하게 껌뻑거리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뺨에 커다란 점이 있는 사람이었고, 마지막은 어찌나 키가 크고 바짝 말랐는지 도저히 다른 사람으로 혼동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맥크레와 트롤은 그 환자가 이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얼굴에 나타난 아주 두드러진 특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그는 피선생과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통해서만 사람을 알아보았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조차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맥크레와 트롤이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처음 회복기에 그는 면도를 하려고 거울을 들여다보다가도 거울 속 얼굴이 자기가 맞냐고 묻곤 했다. 거울에 비친 것이 자기 자신의 얼굴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얼굴을 찌푸려 보기도 하고 혀를 내밀어 보기도 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하려 들었다. 거울 속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그는 느리게나마 그것이 자신의 얼굴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전처럼 단숨에 알아보지는 못했다. 그는 머리와 얼굴의 윤곽선, 그리고 왼쪽 뺨에 난 작은 점 2개를 확인하고 나서야 거울에 비친 것이 자기 자신의 얼굴임을 알았다. 그는 한번 실컷 보는 것만으로는 눈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한두 가지 특징을 찾아낸 후 그것을 근거로 추측하는 식의 방법을 썼지만 터무니없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생명이 있는 대상인 경우에는 유독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반면 가위나 시계 혹은 열쇠처럼 틀에 박힌 형태를 가진 물체를 인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맥크레와 트롤은 그 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공간에 관한 기억 능력은 이상했다. 뭔가 모순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는 집에서 병원까지도 잘 찾아가고 병원 주변도 잘 돌아다녔지만 자기가 걸어온 길의 이름을 대지 못했다. 피선생과는 달리 그는 약간의 언어 상실증이 있었다. 마치 지나온 길을 시각화해서 기억하는 것 같았다. 정말로 모순적인 일이었다. 그의 시각적 기억 능력은 사고가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사람들의 행동이나 버릇까지도 잘 기억했지만 외모나 얼굴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심지어 그에게는 꿈속에서조차 시각적인 이미지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맥크레와 트롤은 자세한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선생과 마찬가지로 그 환자도 단순히 시각적인 인식 능력에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상상력과 기억력, 즉 시각적인 재현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능력이 손상된 것이었다. 적어도 개인적이고 친숙하고 구체적인 영역에서는.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피선생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하기도 했지만 맥크레의 환자는 자기 아내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가 아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는 뭔가 특징적인 것이 필요했다. 그것도 눈에 확 띄는 뭔가가 예컨대 커다란 모자 같은 것 말이다. 네, 다 읽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조금 뭐랄까요, 저는 뭐 생각보다는 조금 학술적인 그런 내용이네요. 예. 좀 더 읽어봐야지 되겠지만 생각보다는 뭔가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 읽는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 신경학 쪽에서 어떤
장애가 생기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읽으면서 저도 사람 얼굴을 잘 못 알아보거든 때가 있거든요. 제 경우도 좀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10시 지금 26분인데 아침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